한 집에 사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고 돈이 부족한 것은 아껴 쓰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경험은 어떤 병보다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60을 넘긴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 자식들을 모두 길러냈고 이제는 손주까지 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을 때 그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반가웠고 분명 할 말도 많았는데 막상 식탁에 앉으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고 며느리는 손주를 챙기느라 바빴으며 자신이 꺼낸 몇 마디 말은 짧은 대답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의 고통을 몸의 쇠약이나 경제적 불안으로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이 든 이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고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자식과도 며느리와도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대화가 겉도는 순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용히 뒤집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세대 차이, 가치관의 간극, 혹은 젊은 사람들의 무심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대화가 끊기는 진짜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이전의 태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겨울, 그는 큰아들 학연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한참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문장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예의 바르게 받아들이기는 하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듯한 기색. 정약용은 그 편지를 밤새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이 젊었을 때 어른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옳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옳은 말과 통하는 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상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려 들수록 상대는 문을 닫고 판단하려 들수록 상대는 물러섭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인생을 더 안다는 이유로 무심코 꺼내는 말들이 실은 관계의 문을 조금씩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저녁 밥상의 침묵은 단지 그날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쌓여온 수많은 대화의 결과였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대들은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대화가 예전보다 짧아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분명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말이 점점 줄어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야기가 남의 일로만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이미 짐작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정약용도 한때는 말로 사람을 이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뒤 젊고 총명했던 그는 조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펼쳤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암행어사로 지방을 다닐 때도 그릇된 관리를 가차없이 꾸짖었습니다. 국산 부사 시절에는 고을의 오래된 관행을 단번에 뒤집어 엎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믿었습니다. 옳은 말은 반드시 통한다고. 논리가 정연하고 근거가 분명하면 상대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정적들에게 밀려 유배지로 떨어진 뒤 그는 비로소 보았습니다. 자신이 옳았던 많은 순간들이 실은 관계를 상하게 한 순간들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그가 논리로 누군가를 이겼을 때 그 사람은 승복한 것이 아니라 물러섰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바른 말로 누군가를 꺾었을 때 그 사람은 설득된 것이 아니라 체념했을 뿐이었습니다. 강진에 이른 초기 정약용은 마을의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를 몰랐고 세상의 큰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이 무심코 학문의 이치를 설명하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말씀이 맞겠지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오늘 밭을 갈고 내일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말에 정약용은 잠시 멍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그 노인 앞에서 어떤 힘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노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노인의 세계에 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들어가려면 먼저 문이 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말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정약용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았고 상대가 말을 할 때 먼저 끝까지 들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부의 언어로, 아이에게는 아이의 눈높이로 말하려 했었습니다. 그 변화는 더뎠지만 분명했습니다. 젊은 날에 그가 말로 세상을 설득하려 했다면 유배의 세월을 지난 그는 존재로 사람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말의 수가 줄어든 대신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대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가 입을 닫아버린 순간, 분명 걱정해서 한 말인데 관계가 차가워진 순간,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탓합니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그러나 정약용이 유배의 세월 끝에 얻은 깨달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옳은 말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다는 느낌으로 열립니다. 어느 부부의 오래된 갈등 속에서 아내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그 말에 한참을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자신은 늘 아내의 말을 들어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밥상 앞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분명히 듣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말을 꺼낼 때마다 속으로 답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할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할 차례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습관에 익숙해집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판단이 빨라집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결론이 떠오르고 그 결론을 전하고 싶어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빠른 판단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아내 홍 씨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는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에 자신이 얼마나 아내의 말을 가볍게 넘겼는지 유배지에서야 비로소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편지 속에서 자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벼슬에 파푸다는 이유로, 학문에 골몰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순간 아내의 조용한 말을 지나쳤던가.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순간 상대는 조용히 사라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은 식탁에 앉아도 오래 살아온 부부일수록 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귀를 닫게 합니다. 뻔한 이야기 늘 하는 소리, 그래봐야 그 말이겠지. 그렇게 넘기는 사이에 상대는 점점 말을 줄여갑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할 말이 있으나 해봐야 소용없다고 느낀 사람의 조용한 체념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려면 상대가 나에게 듣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대들은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주셨습니까? 정말로 끝까지 판단 없이 들어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다녀간 뒤 그녀는 오래도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분명 반갑게 맞이했고 정성껏 음식을 차렸고 손주도 안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집을 나설 때 짓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노부인은 처음에는 며느리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오늘 며느리에게 건넨 말들이 어떤 말이었던가.
손주를 더 낳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 살림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 아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 그녀는 그 말들이 모두 걱정과 애정에서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자리에서 들으면 그것들은 전부 평가였고 지시였습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라. 형편을 모르는 가르침은 짐이 될 뿐이다. 이 말은 단지 자녀 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이치였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온 시대와 며느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말을 건네는 순간 아무리 따뜻한 마음이어도 상대에게는 무게로 닿습니다. 노부인이 그날 밤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이 없었던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 자신의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은 조용히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불화보다 더 깊은 거리가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충고가 아니라 물음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바라는지. 묻는다는 것은 상대를 독립된 존재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 말이 통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가장 조용한 열쇠는 묻고 기다리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 고생스러웠지만 보람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손주는 처음 몇 분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길어지자 슬쩍 휴대전화를 꺼냈고 이내 할아버지 저 숙제해야 해요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버릇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야기가 손주에게 어떤 의미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용히 아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곧 지혜라고 믿는 것. 내가 겪어본 일이니 너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러나 지혜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갈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이야기도 허공에 머물다 흩어집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문의 방법을 일러주면서도 늘 아들의 처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한지, 가세는 어떠한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는 아버지로서 가르칠 말을 먼저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오늘을 듣고 그 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얹었습니다. 그 순서를 지켰기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와 이야기하려면 손주의 오늘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무엇이 재미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아이들의 세계는 어떤지. 그것을 묻고 듣는 시간이 쌓인 뒤에야 비로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손주의 귀에 머뭅니다. 말이 많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그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손주의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일수록 그 문은 더 쉽게 닫히고 쉽게 열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탓으로만 돌리는 한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의 긴 세월 끝에 얻은 깨달음 중 하나는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세월은 흐르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기다림은 미덕이 아니라 회피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판단을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옳다고 믿었고 뜻이 바르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옳았던 많은 순간이 관계를 상하게 한 순간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옳음과 통함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재산은 경험이지만 가장 큰 약점도 경험입니다. 많이 겪어봤다는 이유로 쉽게 단정하고
오래 살아왔다는 이유로 쉽게 판단합니다. 그 단정과 판단이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한 노인이 자식과의 오랜 냉기를 풀고 싶어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래 연습한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아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자신의 근황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날 무렵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말해보네요. 그 노인은 아무런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이 수년간 닫혀있던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나이 든 쪽이 먼저 열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러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로 전해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 같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로 건네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걱정이라는 말도 가르치려는 태도로 건네면 간섭이 되고 이해하려는 태도로 건네면 위로가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통제하려는 태도 위에 얹히면 부담이 되고 존중하는 태도 위에 얹히면 든든함이 됩니다. 말은 같아도 태도가 다르면 결과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다듬어야 할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건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말은 준비할 수 있지만 태도는 평소에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제로 돌아온 노년에도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방문자들을 맞이할 때면 상대가 누구든 먼저 자리를 권하고 차를 내오게 하고 상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벼슬을 지냈던 사람에게나 젊은 학생에게나 농부에게나 태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그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약용을 찾아와 학문을 물었지만 돌아갈 때는 그의 말보다 그의 태도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준 시선, 끝까지 들어준 자세,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던 침묵. 그것들이 말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나이가 적든 많든 학식이 있든 없든 한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태도. 그 태도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오늘 그대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있는가? 이 물음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가장 조용한 힘은 언제나 태도였습니다. 마제의 가을 어느 날, 정약용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벗을 떠올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학문을 논했던 이 유배지의 고단함을 편지로 위로해주던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였습니다. 그는 그 벗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말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래 남은 것은 긴 논쟁도 화려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벗이 어느 추운 밤 건넨 짧은 한마디, 그대의 마음을 나는 압니다. 라는 그 단순한 말이 세월이 흘러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닙니다. 길었던 설명도 옳았던 주장도 아닙니다. 단 한 번 누군가 나를 정말로 알아주었다고 느꼈던 순간, 그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의 수를 줄이고 말의 무게를 늘려야 합니다. 많이 말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한마디라도 상대의 마음에 닿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후반전을 사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닙니다. 병은 몸의 일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병은 의사가 도울 수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스스로 좁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는 일은 언제나 나이 든 쪽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오랜 벗에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먼저 묻고, 먼저 듣고, 먼저 태도를 다듬는 일.
그것이 노년의 대화법이며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기술입니다. 정약용이 생애 끝에 남긴 태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 태도.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태도. 판단보다 이해를 앞세우는 태도. 그 태도 속에서 그의 말은 오늘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의 수가 아니라 한마디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를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는 한 인생의 후반전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누구에게 그 한마디를 건네시겠습니까?